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김준일 시사평론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윤 정부 전방위 비판. 전방위 비판, 아마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던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5가지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탄핵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까지 쭉 했습니다. 어떤 5가지 위기를 얘기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국민 안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또 오송 터널 침수 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참사는 진행형이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 여기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민생 경제가 파탄지경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는데 이 민주주의 위기 얘기하면서는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또 검찰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방송 장악하고 있다. MBC 경영진 교체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의 위기다 이런 점을 짚었는데 이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을 극단적으로 갈라놨고 그다음에 일본의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 썼는데요. 특히 여기서 좀 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던 표현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정 질서의 위기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또 역대 최다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또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 5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동안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했던 내용들을 쭉 나열한 것 같은데 어제 가장 포인트는 어디가 됐던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예. 결국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탄핵.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예.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불행한 전철, 그다음에 배를 뒤집는다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는 탄핵을 암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4가지 제안을 했는데 네.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의료공백 사태에 메꾸자라는 거고요. 이외에도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해달라. 그다음에 김여사 특검법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는데 네. 그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 직원 조회를 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이 네.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한 얘기를 보도가 됐는데 처음에는 보도가 알려졌고 나중에는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밝힌 걸로 봐야 되고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처음에 사실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개헌식 제가 가지 마시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정진석 실장이 건의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또 여기에 연결해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이제 모두 대통령만 공격을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좀 힘을 합쳐가지고 난간을 돌파해야 된다, 같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연결선 상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진석 실장이 적극적으로 직원들도 싸워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 연결선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위헌 위법적인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검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쭉 이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주목이 많이 됐던 거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탄핵을 암시하는 이런 상황 이게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까지 이 언급된 바는 없었거든요. 민주당 쪽에 좀 주요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라고까지는 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올린다 이렇게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예.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 쪽 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지금 이 탄핵을 언급하는 게 이제는 부담이 없는 수준이 된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부담이 이걸 없진 꺼내는 않다. 것이 완전히 유리한 그런 의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음. 좀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강경한 사람들은 나서서 탄핵 암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다음에 주류 쪽에서는 물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주류지만 공식적으로는 또 나서지 않는 이런 그림을 좀 번갈아 쓰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박순봉 기자가 이제 뉴노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런 발언도 뉴노멀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뉴노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사실은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정도 할 거로 예상을 했고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벌거벗은 임금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의원들이 사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과거의 전례 보면 되게 세게 얘기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원래 사실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은 이제 정부 비판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건데 거기에 탄핵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사실 조금 사실상 나왔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뭐 예. 직접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제 불행한 과거 이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벌거벗은 임금님, 그러니까 수위가 센데,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뭐 야유하고 이런 것도 어제 잡히긴 했지만은 되게 관습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에 네, 따르면은 따르면. 그냥 그래서 약간 그 사진에 네. 천하람 원내대표가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도 막 잡히고 그랬는데 그냥 대충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심을 담아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의무방어전 하듯이 그리고 또 그 국회의장에 이제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원내대표끼리 모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추경호, 뭐 박찬대, 뭐 천하람 등등해서 원내대표 다 모였는 건데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내일 연설 잘하시라 뭐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말의 수위는 높아지고 막 세게 공격하고 있지만은 다들 무덤덤해져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하고 막 이런 역지가 올라가서 좀 면역이 됐다. 맞아요. 이게 근데 좋은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대충 다 예상됐던 수위로 나왔는데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개헌을 하자. 이거 이제 개헌 투표를 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거냐, 대통령 1년을 줄여 가지고 맞추자는 건데 그때 아마 개헌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어쨌든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 이거는 저는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전쟁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헌을 하려면 어쨌든 약간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 원래 개헌은 그동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서로 이해관계, 특히 이제 대통령제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결선투표제 이미 법안을 8개 당을 다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발의를 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좀 어떤 컨센서스가 조금 모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권 분열, 야권 분열이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니 그런 것들도 조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그러니까 좀 뭐 아직은 이렇게 이슈가 구체화되지 않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혹시 이런 이슈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 그저께 의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개원식 할 때도 사실 이 개원 얘기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다음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응급실간 대통령. 응급실간 대통령,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권역 응급의료센터 방문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번에 국정브리핑 때 대통령이 병원 한번 가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으로는 이번이 9번째 방문이라고 하거든요. 임기 중에 9번째. 지난 2월 이후에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을 아. 발표한 이후에. 물론 이제 응급실을 다 간 건 아니고 네. 의료 현장 다른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9번째라고 하고요. 어제 간 곳은 경기의정부의 성모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였고요. 밤 8시 50분부터 1시간 20분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장 둘러보고 의료진들한테 얘기를 듣고 또 의료진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윤 대통령 발언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이 응급실 의료진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필수 의료 중에 응급의료가 핵심인데 국가가 제대로 관심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안타깝다. 죄송하다. 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또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든 영역인데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잘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보상 체계를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 응급실 현장 방문한 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지난달 29일에 그 기자회견 때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 이 얘기는 그 관리 가능하다 이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발언이 나오니까 뭐 야당에서 많이 비판을 했죠. 가봐야 되는 건 국민들이 아니고 이제 정부 당국자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걸 좀 불식시키려는 그런 여러 움직임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2월 이후에 9번이나 찾아갔었다. 이건 저도 사실 좀 몰랐던 내용이네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사후 자료 같은 것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 집중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게 보도가 됐었지만 그 전에 뭐 어디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군데 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현장 방문 취재 방식을 놓고 조금 이제 비판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일정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라거나 아니면 또 의사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현장을 가게 되면 아마도 그런 반발도 대통령이 직접 듣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이 좀 따라가려고 했었었는데 이 취재 방식을 전속 취재 방식으로 했어요. 전속 취재. 네, 전속 취재라는 게 뭐냐면 이 대통령 일정 취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이제 풀 취재하고 전속 취재가 있는데 모든 기자들이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경호 이런 상황들 때문에요. 그래서 풀 취재는 대표 기자가 몇 명이 가서 현장 상황을 취재하는 게 풀 취재고요. 몇 명을 뽑아서 간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전속 취재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취재라기보다는 대통령실 제공이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시면 그걸 돼요. 기자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전속 취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어떤 내용들 들었는지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었다. 이런 점을 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경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들하고 의료진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전속 취재로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응급실 부분 중단을 어제 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부분 운영 중단됐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이에요. 네. 일단 단축 운영하는 곳이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이렇게 4곳이고요. 그다음에 순천향 천안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좀 단축했습니다. 주 3회만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현장 상황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 응급실 전문의하고 어제 좀 통화를 해봤거든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3명이 일하던 걸 지금 1명이 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그래서 단순히 힘든 게 아니고 응급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판단을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환자한테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그 순간 판단을 몇 분 안에 해줘야 되는데 응급실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더블 체크나 아니면 3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한번 보고 전문의가 보고 또 다른 전문의가 보고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여력이나 자신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지금 환자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연락이 와도 못 받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이 사실은 전공이 파업으로 인해서 되게 이제 응급실의 업무 가중이 되게 심해졌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김준희 평론가 아무래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의식해서 현장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 그 의료 현장 좀 가보라. 가봐라 기자들한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판 엄청 또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갔고 이재명 대표가 갔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본인 이제 정부가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게 뭐 엠바고가 걸렸지만은 오전에 이미 의정부 이제 병원 간다 이 얘기는 뭐 다 이제 알려진 상황이었고 뭐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응급실 가려면은 의정부 병원 가야 된다. 거기는 완벽하게 세팅이 잘 돼 있어서 네.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데들이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를 약간 이제 비꼬아서 그냥 기자들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이마트 가면 파 한 단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대파 한 단에 875원에 이제 살 수 있었던 양재 이제 하나로마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빗대서 그러는 건데 이제 오늘 뭐 동아일보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도 정부의 인식, 대통령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급의료 붕괴는 완전히 허구다. 동아일보가 이제 대통령실 취재한 걸 보면은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생각은 지금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되고 이게 이제 의료개혁 과정의 진통이라는 건데 뭐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어쨌든 그러면 전공의들이 빠져 있고 이 상황을 6개월 6개월이면 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연찬회 가서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능한 거냐 지금. 지금 뭐 어제 이제 기사가 쏟아졌는데 일단은 박민수 차관이 이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 환자가 아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제 의식 불명인 환자만 거의 응급 환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5군데 병원이 지금 응급실이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역에 가까운 이대 목동병원을 그렇죠. 포함해가지고 이제 권역별센터인데 이런 데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MBN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 군의관들을 이제 투입을 했다라는 건데 군의관들이 대부분 안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이거는 왔다고요 현장에?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겁니다. 응급실 찾아달라 2배 높아진 절규 긴급 투입 군의관은 절반만 출근. 그래서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했다라고 하는데 강원대병원에는 1명도 안 오고 5명이 그래요? 와야 되는데 아주대병원에도 안 오고 뭐 이대 목동병원에는 6명 와야 되는데 2명 오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군의관이 온다라고 하면은 군대에서 예를 들면은 12사당 신병교육대에서 뺑뺑이 돌다가 이제 가혹행위로 이제 네. 사망한 그런 것들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응급수술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받지 말라라는 내부 지침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SBS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환자를 받았다가 우리가 수술 못한다라고 다른 병원으로 하면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안 받아버리면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징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아예 그냥 받지 말아라라는 사실상의 내부 지침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혼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거의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과 1학년 수강 신청률은 6.2, 2학년 7.8인데 제가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 의사들은 옛날하고 다르게 소위 말해서 강남 8학군이나 좀 부자들 자녀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그냥 군대 가버린 사람도 있고 해외여행 가면 된다. 해외여행 뭐 해외 연수 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보다 굉장히 장기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정부가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대혼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을 취재를 해보면 가장 온도차가 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취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계속 그 의사단체들이 좀 밀리다가 이 응급실 문제로 반전을 꾀하려고 하고 이거를 여당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당이 거기에 동조한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기서 의견차가 나는 거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병원이나 뭐 협회 같은 데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종의 민원 창구가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미안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공의 사직 이후에 이어진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점점 더 사실 상황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듣고 보니까 병원, 또 의사 그리고 아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랄까 책임을 지고 뭔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이렇게 좀 남 탓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2부에 응급실 현장을 좀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2부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정부 연금 개혁안 발표. 연금 개혁안 발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연금 개혁의 두 가지 틀은 모수 개혁하고 구조 개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숫자도 제시하고 구조도 어떻게 바꿀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게 별로 없어요. 21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제시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수 개혁이 숫자 바꾸는 건데요. 보험료율, 그러니까 돈 내는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 9%인데 13%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소득 대체율은 받는 돈이거든요. 지금 40%인데 소득을 얼마나 내가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느냐라는 거죠. 42%로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수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 13%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수치고요. 똑같죠. 소득 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제시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낮은 42를 정부가 냈습니다. 구조 개혁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거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했어요. 세대별 형평성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세대별 형평성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잖아요. 올릴 때 내년부터 올리게 될 텐데 50대는 좀 더 올리고 40대는 그보다 낮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대는 0.25% 인상하고 더 많이 내는 50대는 1% 올리는 그 사이 연령대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 조정 장치는 기대 여명하고 가입자 수에 따라서 증감을 조정을 할 건데 즉 남은 예측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그 재정 상황 보고 좀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이걸 조정하는 장치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나온 브리핑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김진일 평론가 어디를 좀 주목하셨습니까? 이거 야당이 그냥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다 반대. 예, 자동 조정화 장치도 사실상 삭감이다. 지금도 국민 용돈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더 삭감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세대별로 연금료율, 그러니까 보험료율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세대 갈라치기다. 이래서 이게 통과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조개혁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올해 안에 가능할까? 그건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리한 또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슈들을 사실 오늘 이후에 계속 또 사실 우리가 뉴스쇼에서도 다뤄야 할 것 같거든요. 차근차근 따져 보겠습니다. 뉴스연구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